일상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많은 장치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하다 보니 바로바로 검색해서 정보를 얻기도 하고 또 쉽게 배달도 시켜 먹는 그런 사회가 됐죠. 자, 이 배경에는 거대한 플랫폼 기업이 있습니다. 요즘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기업들인데 이렇게 플랫폼 기업들이 커지면서 기업끼리 결합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결합들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조성익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플랫폼 기업 때문에 우리의 삶이 참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어도 살 수 있는데 뭐 있으면 굉장히 좀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플랫폼 기업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플랫폼 기업이 그럼 뭐냐? 이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좀 어려움을 좀 겪으시는 것 같아요. 정확히 뭡니까 플랫폼 기업이요?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먼저 그 양면 시장이라는 용어를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양면 시장이요? 예, 네. 양면 시장 또는 다면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신용카드를 예로 들면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신용카드는 한쪽에는 신용카드 회원들이 있잖아요, 이용자들. 그렇죠. 신용카드 가입자들이 있어서 신용카드 가입자들은 뭐 연회비 같은 걸 내고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고요. 반대쪽에는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있거든요. 네. 뭐 음식점, 옷집 이런 데서는 이제 신용카드를 받아주잖아요. 그럼 신용카드는 이 신용카드를 받아주는 가맹점들과 이쪽이 한쪽 면이고 다른 쪽 면은 신용카드 회원들, 신용카드 회원들을 가운데 서서 중개를 지급 결제를 중개를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신용카드사가 사실은 아주 대표적인 플랫폼 회사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플랫폼 하면은 뭐 요즘은 뭐 배달의 민족 이런 것만 좀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요즘은 이제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들이 사실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데 배달앱을 생각을 해보시면 배달앱의 한쪽에는 음식점들이 있고 다른 쪽에는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 카카오티 같은 택시 앱 같은 거 생각해보면 한쪽에는 택시 기사들이 있고 반대쪽에는 택시 승객들이 있고 그 구글 같은 것도 대표적인 플랫폼인데 포탈이나 구글은 검색 서비스를 제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검색이 되고 싶어하는 검색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고 검색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운데 서서 구글은 검색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하고 검색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연계해 주는 거죠. SNS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SNS도 내 SNS 글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 SNS 글들을 찾아서 읽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SNS는 가운데 서서 그걸 중개를 합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보시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데다 중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백화점이랑 대형마트도 플랫폼이냐? 사실 백화점은 플랫폼에 가깝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대형마트는 플랫폼하고 조금 결이 다른데요.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납품업체로부터 물건을 자기가 직접 사와가지고 내 물건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서서 중개를 한다기보다는 내가 내 물건을 소비자들에게 파는 걸 하다 보니까 중개 성격이 조금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형마트는 좀 플랫폼으로 잘 안 보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학자에 따라서는 대형마트도 플랫폼이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겠네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요즘 플랫폼이라는 용어가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이런 배달 앱들을 얘기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건 뭐 인터넷과 상관없이 그 이전부터 뭐 중개를 하는 그러니까 찾기를 원하는 사람과 팔기 원하는 사람들을 거래해주는 그런 것들은 다 사실 플랫폼 교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예전에 브로커라고 부르던 것들이 다 플랫폼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플랫폼이 되려면 그 몇 가지 조건들이 더 있습니다.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이제 문제라기보다도 많이 거론되는 게 이제 온라인 관련된 이제 플랫폼인데 이 온라인 플랫폼들 사이에서 이제 뭐 또 결합도 하고 계속 서로 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뭐 독점이라든가 이런 것과 또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뭐 하나의 플랫폼 기업이 다 가지고 있으면 좀 독점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아서 지금 뭐 각 나라의 경쟁 당국, 우리나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되겠죠. 각 나라 경쟁 당국에서 그 독과점에 관련된 문제를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 같은 것도 새로 만들어진 뭐 EU에서 디지털 마켓 액트 같은 뭐 디지털 시장법이라고 하는데요. 뭐 그런 것들도 다 새로 만들고 독일도 뭐 그 최근에 법 개정해가지고 그 플랫폼에 대한
그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 네. 이제 크게 결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미 독과점화가 되어 있는 시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이미 독과점화가 진행된 시장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력을 남용하는 건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그런데 이제 기업 결합은 약간 이슈가 다른데 예. 지금 현재 독과점화가 진행이 아직 안 됐거나 네. 아니면 독과점이 조금 진행이 됐어도 심각한 정도는 아닌데 이 두 회사가 기업 결합을 해서 합병을 해가지고 사이즈가 커지면서 독과점 문제가 새로 발생을 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기업 결합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기업 결합 심사는 원래 기존에도 해오던 거고요. 그렇죠. 예, 전통 기업에 예. 대해서도 예. 해오던 건데 이제 플랫폼 기업 결합 같은 경우에는 그거 조금 더 면밀하게 조금 좀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꼼꼼하게 살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규제 필요성이 점점 이제 커지고 있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겠죠. 예. 자, 그렇다면 이 기업 결합,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플랫폼끼리의 결합들이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이 네. 그 기업 결합을 사실은 최근 1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그렇죠. 예. 뭐 이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기업 상당히 결합, 많죠. 네. 기업 결합을 하면서 그 계열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구글이나 MS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은 기업 결합을 추진을 해가지고 뭐 이거 최근 10년 사이에 소위 디지털 빅테크라고 하는데 네. 디지털 빅테크들의 기업 결합이 굉장히 왕성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 독과점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었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요 기업 결합을 좀 본격적으로 심사를 플랫폼에 대해서는 좀 다른 각도를 가지고 다른 관점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심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이제 독과점, 그러니까 기업 결합은 결국 독과점이랑 이제 연결이 되고 이렇게 미래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이제 심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부분들을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기업 결합의 심사 지금 시작 뭐 과거에도 있어왔죠. 예.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기업 결합 심사를 하면 일단 기업 결합 신고 대상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기업 결합을 다 심사하는 건 아니고 예.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회사들을 상대로 기업 결합 심사를 하게 되는데 기업 결합 신고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이 기업 결합이 어떤 유형인지를 먼저 살핍니다. 그거 이제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로 구별이 되는데요. 수평 기업 결합이 있고 네. 수직 기업 결합이 있고 혼합 기업 결합이 있습니다. 이 전문 용어 좀 나오네요. 네. 수평 기업 결합은 그 항공사들이 결합을 한다든지 네. 건설사들이 결합을 한다든지 배달앱들이 결합을 한다든지 하는 같은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는 업체들이 기업 결합하는 거를 합병하는 거를 수평 기업 결합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전통적으로 가장 그 관심을 많이 받고 심사를 하던 건데 왜냐하면은 즉각적으로 지배력이 올라가죠. 점유율이 올라가고 네. 지배력이 올라가고 독점화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 수평 기업 결합 위주로 좀 열심히 꼼꼼하게 심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수직 기업 결합은 그 생산 단계에서 네. 그 일련의 생산 단계에 참여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결합하는 건데요. 예. 쉬운 이그젬플을 들자면 제철사가 강판을 만들고 네. 이 강판을 가지고 와가지고 완성차 회사가 자동차를 만든다고 봤을 때 네. 완성차 회사하고 제철사가 결합을 하면 이게 수직 결합입니다. 그렇군요. 네, 타이어 회사와 완성차 회사가 결합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와 방송국이 결합을 한다든지 예. 그러면은 이제 이게 수직 결합이 되는 거고요. 혼합 결합은 이도저도 아닌 건데요. 그 콜라 회사와 햄버거 회사가 결합을 한다든지 전혀 상관이 없네요. 네,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외견상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 두 개의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뭐 방송국이 뭐 무슨 인터넷 홈쇼핑 회사와 결합을 한다든지 홈쇼핑은 아니 방송을 통해서 나가니까요. 예. 그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 무슨 오픈마켓이랑 결합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혼합 결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는 아무래도 혼합 결합 심사할 때와 그 수직 결합 심사할 때는 조금 덜 수평 결합보다는 조금 덜 관심을 가지고 그 심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플랫폼 경우에는 이 두 가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러면 이제 전통적인 어떤 플랫폼과 예. 요즘 나오고 있는 플랫폼의 어떤 차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보다는 플랫폼이 아닌 기업과 플랫폼 기업 사이에서의 차이가 더 중요한데요. 네. 그 수평 결합은 일단
말씀을 드리지 않는 걸로 하고 예, 예. 수직과 혼합이 지금 조금 더 중요한 예, 플랫폼, 예, 예. 그러니까 새로운 플랫폼에 대해서는 수직과 혼합 이슈가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수직과 혼합 이슈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전통 기업들이 그러니까 제철사와 완성차 회사가 기업 결합하는 수직 결합 경우에 네. 여기 때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서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요. 일단 제철사가 독점이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예. 완성차 회사는 굉장히 경쟁적인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면 제철사가 완성차 회사 하나를 인수를 했어요. 네. 그런 다음에 완성차 이제 내 자회사가 됐는데 내 자회사의 경쟁자들이 있잖아요. 예. 그 자회사의 경쟁자들한테 더 이상 차를 팔지 않는 겁니다. 아. 그러면 자회사의 경쟁자들은 경쟁력이 차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강판을 사오지를 못하니까 차를 만들 수가 없게 돼서 그 원재료를 구매할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전통적인 기업 결합에서는 원재료를 혹시 안 팔지 반대도 가능합니다. 네. 완성차 회사가 독점이고 예. 제철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완성차 회사가 하나가 제철사 회사를 하나 산 다음에 다른 제철사로부터는 강판을 안 사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다른 제철사들이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원재료를 안 사준다거나 원재료를 안 판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자회사의 경쟁자를 시장에서 배제하는 그런 경쟁 제한 효과를 많이 심사를 했었고요. 전통적인 예. 경우에는. 혼합 결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콜라하고 햄버거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콜라 회사가 독점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콜라 회사가 콜라를 팔 때마다 내 햄버거도 같이 사라고 끼워 파는 겁니다. 끼워 팔기. 예. 아. 끼워 팔면 햄버거를 원래 햄버거만 사 먹고 콜라에는 별 관심 없었던 사람들 아니면 둘 다 사 먹어야 됐던 사람들 어느 쪽이든지 간에 이제 콜라를 살 때는 무조건 햄버거가 따라오는 거고 기왕 햄버거 사는 거 콜라까지 끼워 파는 데서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 전에는 콜라만 독점이었는데 이제는 햄버거까지 독점이 되는 거죠. 아. 이거를 끼워 팔기를 통한 지배력전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통 기업들의 기업 결합에서는 혼합에서는 끼워 팔기를 통한 지배력전이, 수직에서는 원재료를 사거나 파는 거를 봉쇄해서 경쟁 사업자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 예. 요거 중심으로 봤는데 네. 근데 플랫폼은 좀 다릅니다. 아, 플랫폼은 다르다고요? 예. 예. 이건 지금 전통 시장에서의 어떤 기업 기업 결합 결합이고요. 심사 예. 방식이었고 네. 심사의 주요 그 쟁점이었고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플랫폼이 원재료를 직접 팔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원재료와 굉장히 유사한 걸 팝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플랫폼은 사실은 플랫폼의 원문은 그 이용자들의 시간과 관심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주문의 형태로 나중에 변환이 되는데 그 배달앱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예. 배달앱에 와 있는 소비자들의 주문, 그 가격 비교 사이트를 생각을 해보시면 가격 비교를 해보고 싶어하는 그 소비자들의 그 방문, 그거를 이용을 해서 소비자들이 어떤 음식점들에게 어떤 오픈마켓에 그 주문을 내게 할지에 대해서 일정하게 통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음식점 입장에서 그리고 그 오픈마켓 입장에서는 이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어떤 식으로 그 주문이 결국은 가격 비교 사이트를 통해서 나한테 주문이 오는 건데 그렇죠. 어떤 식으로 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아. 그런데 음식점을 예를 들어서 배달앱이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배달앱이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하나 인수를 한다거나 네.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만 가격 비교 사이트가 오픈마켓을 하나 만든다거나 예. 하면 내 가격 비교, 내 음식점, 그 오픈마켓에다가 좀 더 그 주문이 잘 가도록 만들 수는 그렇겠네요. 있는데 근데 이게 조금 다른 게 제철사가 철강을 완성차 회사들한테 완성차 경쟁사한테 안 파는 거하고 예. 소비자들의 주문이 이쪽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건 사실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결국 주문 내는 건 소비자지 내가 아니고 아. 그런데 물건을 안 파는 건 결국 내가 안 파는 거잖아요. 네. 내가 내 마음대로 안 판다는데 라고 되는 거고 예. 사실은 소비자들의 주문을 어떻게 유도를 하는 것, 요 사이에 차이가 있어서 사실은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기업 결합 심사를 하면서 그 원재료를 안 판다. 이 관점에서 보면 플랫폼 기업 결합 심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예, 있겠습니다. 혼합 결합도 네. 비슷한 게 예. 예전에는 끼워 팔기가 아니면 내가 콜라 시장의 지배력을 햄버거 시장으로 전이시킬 방법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가격 비교 사이트가 굳이 내 오픈마켓을 내 가격 비교 서비스하고 끼워 팔지 않아도 뭐 알고리즘을 조금 방법을 바꿔서
가격 비교 검색을 했을 때 상단에 올라오도록 만든다든지 이런 식의 끼어 팔기가 아닌 방법으로도 충분히 지배력을 전이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전통적인 기업 결합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수직과 혼합에 있어서 발생하는 경쟁 제한 이슈를 플랫폼에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플랫폼 기업에 대한 지금 이제 박사님의 설명 없이 들으면 당연히 그냥 막 독점적 시장 지배 막아야 되는 거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구조 자체가 좀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네.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군요. 그렇다면 네. 기업 결합 이게 왜냐하면 이제 국내 업체 같은 경우는 경쟁이 국내 업체끼리도 있지만 물론 이제 외국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전 세계적인 빅테크 그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너무 기업 심사로 그런 발전 방식을 제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예.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어떤 방향으로 이 부분은 개선돼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그 기업 결합 심사 방식을 고수를 하면 사실은 그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예. 지금 초점이 조금 다르잖아요. 네네. 쟁점들이 조금 다른데 과거 쟁점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현재 기업 결합 심사 기준을 가지고 예. 플랫폼에다가 적용을 하려고 하면 그 이 적용을 하는 공정위 실무자들도 굉장히 곤란하고 네. 그다음에 기업 결합을 신고한 그 기업 결합 신고 기업들도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그 규제받을지 모르니까 굉장히 불안해지고 불확실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요거를 그 겨냥해서 기업 결합 심사 기준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그 새로운 기업 결합 심사 방향에서 중요한 건 첫 번째는 그 과거 같은 뭐 수직, 혼합 이런 전통적인 그 구분 유형을 구별하고 그 전통적인 경쟁 제한 방식 이런 데 집착하지 말고 네. 조금 내 자회사의 경쟁사를 어떤 방식으로 불공정하게 어렵게 만들 것인가 그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경제적 실질에 좀 집중해가지고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는 그 플랫폼 기업들이 기업 결합을 하면은 이게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소비자들이 고착화되고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들이 진입을 할 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저런 복합 서비스를 다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인가. 예. 그다음에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저쪽 소비자 저쪽 플랫폼에 고착화된 소비자들을 내가 어떻게 뺏어올 수 있을 것인가 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이 진입 장벽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플랫폼 기업 결합은 효율성 증진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효율성 증진 효과가. 증진 효과요. 예. 네. 왜냐하면은 그 기본적으로 기업 결합을 통해서 생기는 효율성 증진 효과라는 건 범위의 경제, 규모의 경제, 그다음에 그 자원의 조금 더 그 효율적인 활용 이런 네.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플랫폼 기업 결합은 그 소비자들의 이용자들의 탐색 비용과 거래 비용을 극적으로 낮춰주는 이용자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플랫폼 기업 결합할 때는 조금 경쟁 제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효율성 증진 효과가 굉장히 클 수 있으니까 이 효율성 증진 효과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참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이제 어떤 이슈가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예. 예. 자, 지금까지 플랫폼 기업의 결합과 관련해 KDI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조성익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